미디어에서 검투사들의 싸움은 치열한 사투 끝에 둘 중 하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전문 검투사들의 생존율은 높았습니다. 검투사 양성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이들의 죽음은 그들의 주인에게 손해였습니다. 실력 있는 검투사들은 오늘날 스포츠 스타처럼 상품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트레이너들은 검투사들을 아무렇게나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검투사는 1년에 두세 차례만 경기에 나갔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검투사의 생존율은 90%가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는 평균 수명이 아주 짧았던 시대로 로마 시민 가운데 절반 정도는 20살이 되기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 검투사와 다르게 훈련을 받지 못한 죄수들은 경기장에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검투사는 전쟁포로, 노예, 죄수나 지원한 자유시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 최하층 계급이었지만 실력에 따라 엄청난 인기와 부를 얻기도 하는 독특한 신분이었습니다. 검투사 시합은 원래 에트루리아 장례의식의 일종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시합이 열렸고 경기에서 죽은 자는 고인에게 피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무네라라고 불렸던 검투사 경기는 기원전 216년 마르쿠스 레피두스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로마에서 검투사 시합을 연 것이 처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검투사 경기는 대중들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짙어졌습니다. 권력자들은 시민의 지지를 얻거나 대중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리기 위해 경기를 후원했고 경기가 성대할수록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와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통치 기간 동안 수천 명의 검투사를 동원하는 경기를 열었습니다. 검투사 시합의 초기에는 주로 팔려온 노예나 죄수, 전쟁포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원 후 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투의 스릴과 군중의 함성에 유혹된 수많은 자유시민들은 명예와 상금을 얻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검투사가 됐습니다. 검투사의 인기가 더 올라간 후에는 귀족들과 심지어 황제까지 콜로세움에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끌려온 죄수들과 달리 지원한 자유시민은 일정량의 임금과 우승 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은 루두스라는 검투사 양성학교에서 검투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투사들이 배우는 것은 전투 훈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투사 시합은 쇼 비즈니스였습니다. 이들은 경기를 더욱 극적이고 재미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과 관객의 호감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나거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했으며 경기에 패배하고 운명을 마주할 때 올바른 눈맞춤과 자세를 연습했습니다. 패배의 일격을 받고 쓰러졌을 때 승리자는 잠시 멈춰서 진행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패배자의 운명은 관중의 반응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비를 구걸하거나 우는 것은 약함의 신호였고 죽이라는 신호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패배자가 도전적인 눈빛으로 용감하게 죽음에 직면한다면 그에게는 자비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인이었던 주베날은 관중들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에 따라 패자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엄지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확히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19세기 화가 장 레옹 제롬의 그림에서 엄지를 올리는 것이 죽여라를 뜻한다고 묘사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제스처를 죽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용감하게 싸운 검투사들은 그 자리에서 황제에게 자유를 선사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유라는 상징으로 나무칼을 받았는데 한 검투사는 4번이나 나무칼을 받았지만 계속 싸우기 위해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검투사는 들것에 실려 특별한 문을 통해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예롭게 죽은 검투사들에게만 해당됐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거나 비겁한 모습으로 죽은 검투사는 들것도 없이 그저 끌려나갔습니다. 혹시나 죽은 척하고 있다 탈출 기회를 엿볼 수는 없었을까요? 불행히도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방으로 옮겨져 무장이 해제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듭하고 살아남은 실력 있는 검투사들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강하고 용감하게 싸우는 검투사들이 많은 여성들에게 성적 대상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풍자 작가인 유베날리스는 한 귀족의 아내가 세르기우스라는 검투사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유베날리스는 세르기우스가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는 검투사였다. 그러면 누구나 아도니스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검투사의 피 또한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검투사의 피에 담근 머리핀이나 보석을 착용했습니다. 또 검투사의 피는 간질의 치료제로 알려졌으며 심지어 남성에겐 성적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누구의 피인지 심지어 사람의 피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많은 피들이 거래되었습니다. 검투사 경기는 노예와 여성, 귀족들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고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폼페이에서 발견된 벽화와 유물들은 당시 검투사들의 높은 인기를 반영합니다. 네로 황제는 검투사 경기의 열렬한 팬이었고 자신의 검투사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통치 당시 명성 높았던 스피쿨루스라는 검투사에게 네로는 집과 영지를 하사했습니다. 시인들은 유명한 검투사에 대한 시를 썼으며 많은 여성들은 이들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검투사 경기는 여러 명이 우르르 나와 막무가내로 싸우는 것이 아닌 엄중한 진행 절차와 체계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심판이 있었고 선수는 체급별로 붙었으며 스타일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검투사를 뜻하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용어는 검을 의미하는 라틴어 글라디우스에서 유래되었으며 검투사의 기본 무기였습니다. 트라키아족 출신의 전쟁포로였던 트라키아는 가장 독특한 헬멧을 착용했으며 헬멧에는 그리핀이나 깃털 장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곡선 모양의 검과 둥근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검투사 중 가장 유명한 스파르타쿠스도 트라키아였습니다. 기원전 73년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들을 이끌고 노예 상인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며 여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노예였던 그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스포츠팀이나 특정 선수를 응원하듯이 당시 사람들도 각자 선호하는 검투사 유형이 있었습니다. 특히 황제 칼리굴라는 트라키아 검투사들을 좋아했고 심지어 자신이 응원하던 트라키아 검투사를 이긴 다른 검투사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삼리움족 출신의 검투사는 가장 오래된 검투사 유형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무장한 이들은 큰 직사각형 방패와 가죽 다리 갑옷, 단순한 디자인의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무르밀로 검투사는 지느러미 모양을 한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경기는 더욱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둘이 팀을 이뤄 싸우기도 했는데요. 그물과 삼지창으로 싸우는 경무장 검투사인 레타리우스는 중무장에서 움직임이 둔한 세쿠터라는 검투사와 짝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검투사 경기는 맹수 사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해전이나 범죄자 처형이 있었으며 마지막에 검투사들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피해 향연은 당시의 도파민 충전제였습니다.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경기장 안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나라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호화스러운 경기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서기 313년 이후 이런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경기는 점차 금지되었습니다. 검투사 경기는 한 사건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는데요. 서기 404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가 열렸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런 경기는 없어져야 할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이때 텔레마쿠스라는 한 수도사가 경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싸움을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격분한 관중들에 의해 그는 결국 살해되었고 서로마 황제 호노리우스는 결국 검투사 경기를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